아, 이제 비대면 11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역류와 응급처치 지금 2탄, 역류와 소아 환자의 외상과 중증 손상 처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중증 손상 처치 외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그랬죠. 자, 이제 두부 손상에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볼 손상은 바로 얼굴 손상입니다. 얼굴 손상. 자, 아이들은 소아에서는 두부 손상도 많지만 두부를 다치게 되면 얼굴도 동시에 다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얼굴 부위 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라서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순 열상, 찢어진 상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꺼즈 같은 거 이렇게 생리식염수에 적셔가지고 열상 부위에 대고 탄력 붕대로 이렇게 감고 이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병원 전 단계에서는 마른 꺼즈, 드라이 꺼즈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요즘도 보면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도 병원 전 단계에서는 멸균된 마른 꺼즈, 드라이 드레싱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예전 이야기고요. 반드시 오픈된 운두, 그러니까 열려있는 상처는 웻 드레싱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젖은 드레싱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젖었다고 해서 물이 흥건히 젖으면 안 되고요. 꺼지를 쉽게 말해 생리식염수에 적셔가지고 장갑을 낀 손으로 꾹 한번 짠 다음에 물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최대한 꾹 짜면 흥건히 젖어 있으면 안 돼요. 꾹 짠 다음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덮어줘야지만이 나중에 운두 힐링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또 병원 응급실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봉합을 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세척을 잘 해주시는 것도 현장에서 세척을 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아이들은 또 얼굴을 다치게 되면 또 이빨 같은데 치아 손상이 또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부위가 찢어진다거나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 보통 우리가 그냥 6살 정도에서 7살까지는 유치라고 해서 치아가 자동으로 빠졌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빠지고 다시 하나씩 영구치가 나게 되죠. 하지만 유치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존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치니가 그냥 놔두고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이가 빠진 경우에 이제 이 치아를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는 성인들은요, 빠진 이빨을 보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입에 머물고 오는 거예요. 본인의 침으로 감싸서 오는 게 이 치아 부러진 골절면 그런 면에 굉장히 손상이 가장 적게 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입에 물고 오라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가 버리거나 식도로 넘어가 버리고 기도를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컨트롤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성인들에게는 그 방법을 쓸 거고, 아이들은 반드시 밖으로 빼내서 우유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유 아시겠죠? 우유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생리식염수에 넣어서 이송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수돗물 같은 데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말려서 오시면 안 돼요. 그냥 가져오시면 이제 말라버리겠죠. 그러면 그쪽에 세포들이 많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붙이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리식염수에 한다. 그리고 빠진 이빨도 생리식염수를 적신 꺼져야 되고 이제 이렇게 어때요? 그 빠진 부위가 있다 그러면 피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생리식염수를 적셔가지고 꺼지를 대고 이렇게 지혈을 좀 시켜가지고 이송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이제 복부 손상입니다. 복부 손상. 우리가 이제 성인이라든가 이쪽도 우리가 복부 손상을 나중에 배울 건데 소화를 먼저 좀 다루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화들은 복강 내에 가장 이 둔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블런트 트라우마 그래가지고 묵직한 어떤 손상이죠. 뭐 멍둥이에 맞았다거나 차에 부딪혔다거나 떨어지면서 부딪혔다거나 이런 게 다 둔상인데요.
이 둔상이 굉장히 복부 손상을 잘 야기시킵니다. 특히나 이 복강 내에 있는 간, 리버, 그리고 비장, 스플린, 요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얘들은 간이라든가 비장이 성인들에 비해서 자기 체형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추락 등이 있을 때 가장 흔히 발생을 합니다. 이 간, 비장, 이 찢어지는 그 손상, 그걸로 인해서 안에서 출혈이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성인에 비해서는 또 수술적 치료는 또 조금은 좀 성인에 비해서 좀 덜 하긴 해요. 흔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항상 뭔가 이 어떤 데미지를 입었다 그러면 복부 쪽에 복강 출혈, 간 손상, 비장 손상, 여기서 생기는 출혈,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나중에 쇼크가 오거든요. 자, 그리고 배 쪽에 이 찰과상이 있죠. 찰과상 또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반상출혈 얘기했죠. 반상출혈, 점상출혈과 반상출혈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3mm 이상 되는 형태의 출혈, 그리고 이렇게 좀 줄처럼 생기는 출혈도 있고, 그래서 점처럼 생긴 출혈이 아니라 반상출혈은 복강 내 손상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거 외부에 그냥 긁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잠깐 피멍이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충격이면 안에 있는 장기가 다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되고, 또 소아들이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 탈 때 핸들 손상이 또 많아요. 핸들 넘어지면 자전거랑 같이 넘어지게 되고, 그럴 때 자전거 손잡이에 부딪히게 돼가지고 자전거 손잡이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딱 부딪히면 어때요? 좀 손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 손상, 뭐 비장 손상, 췌장까지도 손상을 많이 당한다. 이걸 좀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도 우리가 자전거 타다가 날아간 경우에는 반드시 곤욕센터급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 판단해 주시고요. 지역센터급이라든가 곤욕센터급으로 병원으로 이송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흉부 손상, 흉부 손상은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그 폐의 좌상, 컨투전 그래가지고 이제 멍드는 거거든. 멍드는 거. 탁 부딪혔는데 안에서 폐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폐에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에 또 찰과상이라든가 작은 변형들이 있으면 우리가 피멍이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충격이면 갈비뼈도 부러질 수 있겠다. 갈비뼈가 부러졌으면 한 개 정도 부러진 거하고 또 2개, 3개, 4개 연속으로 부러진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역행성 운동 보인다 그랬죠. 기성 운동, 플레이 체스트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또 흉골, 가슴뼈 부위, 우리가 가슴 압박할 때 누르는 부위 있죠. 가슴뼈 있는데 그쪽 좌상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심장 근육의 심근 좌상도 우리가 심근도 타박상을 입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의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왼쪽 흉부에 어떤 자창이 있다 그러면 심낭 압정까지도 우리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아인 경우에 이 갈비뼈 늑골은 안 부러졌는데 심한 폐의 좌상도, 런 컨투전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살펴볼 게 이제 골반골절입니다. 골반골은 일단 이게 블리딩하고 아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뼈 중에서 부러졌을 때 가장 피를 많이 흘리는 뼈가 바로 골반뼈입니다. 골반골 부러지게 되면요, 성인들은 무조건 쇼크 와요.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킬로그램당 보통 70ml 정도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kg다 그러면 한 700ml, 7리터
100kg니까 7000이죠. 7000cc. 7000cc. 만약에 60kg, 보통 정상 성인 60kg잖아요. 그러면 4200cc. 4.2L 정도 피가 있습니다. 몸속에. 아이들이 만약에 20kg 된 소아다. 그러면 1.4L 있는 거예요. 1.4L. 1.4L면 여러분들 아죠? 우유 한 팩이 1L잖아요. 우유 한 팩. 또는 그 페트병이 보통 1.5L 이상 한 2L 되는데 우유 한 팩하고 조그마한 그 정도밖에 피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골반고 골절이 생기면요, 그 가지고 있는 피의 절반 이상을 흘리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일단 손상 기전에 골반부 손상이 의심된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열상이라든가 개방성 골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골반고 골절은 대량의 내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장골 능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쪽에 골반 앞쪽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데 있어요. 골반의 맨 위쪽 있죠. 그걸 우리가 장골 능선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이렇게 양손으로 힘을 가해 보면 어때요? 이제 우리가 2차 평가할 때 그렇게 가해 보셔야 됩니다. 양쪽으로 힘을 가해 보면 이게 안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막 했는데 한쪽이 막 소리가 나고 비틀리고 불안정한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너무 세게 막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볍게 누르면서 골반의 안정성을 검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골절이 있다 그러면 응급처치는 이 골반골이 깨져가지고 벌어지면 굉장히 피가 많이 나거든요.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오픈 북 프랙처라고 해요. 꼭 우리 그 두꺼운 책을 양 옆으로 연 것처럼 이렇게 오픈된다 그래서 오픈 북 프랙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닫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골반띠라는 게 있어요. 골반띠. 우리가 또 이게 상품화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없다고 하면 이제 복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골반골 골절이 있을 때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위쪽에서 딱 당겨가 이렇게 조여 가지고 골반을 좀 이렇게 모아주는, 그게 응급처치가 됩니다. 그게 하나의 지혈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이제 사지의 손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골절이 의심되니까 이제 부목도 돼야 되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골절 시에 이제 부목되는 방법도 나중에 응급처치 실습을 통해서 좀 배울 거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니까 한번 이렇게 이론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상지의 검사를 할 때는 뼈에서는 위쪽에서는요, 팔 먼저 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위팔뼈 휴머러스라고 합니다. 상안골을 먼저 만지는 게 아니라 쇄골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쇄골을 먼저 보고 쇄골이 부러졌는지 보고 이렇게 팔로 간다. 위팔뼈, 그리고 아래쪽에 레디어스 얼라 우리가 이제 의학용어로 말씀드릴게요. 클라비클, 그리고 어때요? 휴머러스, 그리고 레디어스 얼라, 그리고 이제 손가락에 있는 뼈들, 이렇게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의 검사는 먼저 대퇴골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골반부터 시작해서 골반 보고 한쪽씩 이제 대퇴골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이 혈종이나 반상 출혈의 유무가 있다고 하면 그쪽 안에 이제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움직임이 막 비틀린다거나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거 이제 우리가 골마찰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골절이 의심된다 그러면 반드시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 장비들은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트랙션 스프린트라고 하는 이렇게 대퇴골 골절 시에 사용하는 장비도 있고, 공기 부목, 패드 부목, 없으면 뭐 나무 부목, 철사 부목,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수준에 맞게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바로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게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여러분들, 아동학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일단 아동학대 개념을 좀 살펴보시면, 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해서 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죠. 근데 어른 중에서 가장 많은, 아동학대에서 가장 많은
부류가 바로 보호자입니다. 자기의 부모님들,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정작 학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제의할 수 있는, 자, 뭐다?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성적, 이런 폭력이라든가 또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막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다거나 정신적으로 욕을 하고 심한 욕설을 하고 아이들 위축되게 만들고 또 부모가 싸우는 모습들을 막 다이렉트로 보게 하고, 또는 성폭행을 한다거나 성적으로 폭력을 가한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또 하나는 바로 보호자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아동학대는 바로 신체학대가 있고요,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성적인 학대, 그리고 방임과 유기가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아동학대의 특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계속 개정이 되다가 특례법이 만들어졌는데 2014년도 9월 달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이제 가중처벌을 해요.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굉장히 중형이죠. 그리고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구급대원, 그리고 응급구조사, 의료인 외에도 아동 서비스 수행 인력들이 많이 포함돼요. 선생님들이라든가 뭐 관장님들이라든가 학원 강사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도우미라든가 보모라든가 다 많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고 의무자가 뭐예요? 구급대원이죠. 또 응급구조사죠.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를 봤을 때 의료인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아동학대를 보면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동학대가 확인이 반드시 되고 증거를 잡아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좀 의심이 된다. 전반적인 정황이라든가 부모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아이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좀 맞지 않다거나 이상하다 그러면, 연령대에 맞지 않는 상처를 입었다라거나 그러면 당연히 의심하는 거죠. 의심만 돼도 사실은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안 해가지고 만약에 적발됐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무를 유기했을 때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급대원으로 출동을 했는데 아이가 다쳤어요. 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아이가 좀 이상해.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병원에 이송하고, 또 의료인들도 어때요? 그냥 이렇게 채취만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동학대가 있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힘없고 약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하고 거리를 두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신속히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아동 특례법이 지금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대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평가할 때요, 여러분들 보실 게 이제 일단 부상의 정도, 그리고 본질과 맞지 않는 병력을 보셔야 돼요. 예. 자, 애기가 너무 심한 부상을 입은 거예요. 집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집에서 다쳤다고 하는데 너무 심한 부상을 입었다거나, 또는 어때요? 본질과 맞지 않는 병력이 있다고 그러면 의심을 하셔야 되고, 자, 아이들이 보통 어린 영아들이 6개월 정도 돼야 아이들이 좀 움직여요. 기어다니고. 그리고 한 5개월, 4개월에서 5개월 이상은 돼야 뒤집기를 좀 하고.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가 질식을 해서 죽은 거야.
이제 한 2개월 된 아이가 제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무호흡증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부모가 진술을 하는 거예요. 애기가 뒤집어져서 그냥 숨을 못 쉬었다고 하거나, 또 아이가 몇 미터, 한 높은 데서 떨어진 거야. 뭐 1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높이에서 떨어져야지 생길 수 있는 상처들, 골절이 생긴 거야. 아이들은 보통 침대에서 생활을 하고 뒤집기가 안 되면 이동도 안 돼요. 사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설사 아이들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들이, 보호자들이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당연한데,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을 어때요? 방임한 거죠. 방임. 그것도 하나의 방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들이 애매하게 설명을 한다거나 막 자꾸 말을 바꿔요. 말을 막 설명을 바꿀 때, 그때도 좀 의심을 하셔야 되고, 애들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막 어린이를 비난할 때도, 그리고 다친 뒤에 도움 요청이 너무 늦었을 때, 비상식적이죠. 아이들이 다치면 바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다친 지 꽤 오래된 상처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상처는 이 상처가 멍이 들어도 색깔이 다 틀립니다.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도움 요청이 너무 늦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상황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지금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닌데 굉장히 막 겨울옷을 입고 있다거나, 아니면 옷이 굉장히 더럽고 빨래가 안 돼 있고, 어때요? 엄청 오랫동안 입었던 흔적이 있다거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학대당하고 있구나.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방임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의심을 하셔야 되고, 또 참고로 또 뭐 영양실조가 심하다거나, 또 물린 자국이 막 너무 여러 군데라거나. 물린 자국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본인들이 뭐 자기 몸을 물 확률은 조금은 있겠지만 쉬운 게 아니죠. 누군가 문 거지 본인이 어떻게 자기 살을 이렇게 물겠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어떤 피부 감염이 있다거나, 다 여러분들이 아동학대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과 이 학대자의 관계를 보면 가장 많은 거,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바로 친부.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빈도가 뭐예요? 친모. 친부가 57.8%, 친모가 22.2%예요. 오히려 계부 있죠, 계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계모.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콩쥐 파치처럼이 계부가 학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친모가 본인들이 직접 낳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대하는 영향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거 쇼킹하죠. 그리고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학대는 사실은 거의 경미하다. 이것은 좀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겠지만, 특히 할머니들의 학대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학대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학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멍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가 봤더니 노란색으로 변해요. 멍이 노란색이다. 원래 멍이 들면요 푸르덩덩하죠, 색깔이. 그리고 좀 어떤 경우는 또 빨갛고. 그런데 노란색 멍은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보통 18시간 이상이 지나야지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노란데 또 이쪽은 빨갛고 이쪽은 파랗고, 색깔이 다른 멍이 다수 관찰되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가해졌다는 거니까, 이것은 또 우리가 학대를 의심해 볼 정황이 충분하죠. 이런 식으로. 자, 또 피부의 변병을 봤을 때 여기 봐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손바닥 자국이죠. 손바닥 자국, 손자국. 등짝 스매싱을 아주 얼마나 세게 했는가, 이게 손자국이 쫙 나있네.
이거는 학대라고 봐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손자국이 날 정도로 때리는 것은 하나의 폭행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때렸을 때도 이렇게 자국이 쫙 나 있고, 이건 뭐 채찍으로 때렸나? 채찍? 그리고 뭐 잘 안 보이는 막 귀를 너무 심하게 잡아당겨가지고 귀를 잡아당긴다거나 해가지고 귀 안쪽이 많이 막 헐어있거나 멍이 보일 때, 우리가 보통 말 안 들면 귀 한 번씩 잡아당길 수는 있겠죠. 좀 우리 뭐 또래에서는. 그런데 어린 아이들 귀를 잡고 많이 잡아당기게 되면 이렇게 피멍이 들어요. 이것도 학대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자, 피부 표면 두 번째 사진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디가 이상해요? 바로 여기 봐봐. 목 주위로. 목 주위로 뭐가 있어요? 바로 목을 조른 이 상흔이 남아있죠. 목을 조른 상흔이. 예. 그리고 입에 재갈을 물렸을 때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린 상흔. 이런 상흔들은 정말 극단적인 상흔이고, 더 극단적인 상흔도 볼까요? 자, 다리미로 화상을 입은 경우. 보통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담뱃불에 뒤졌을 때, 담뱃불, 헤어 드라이기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해서 생긴 화상, 히터에 어떤 그 철망에 이렇게 된 경우, 이런 경우들은 다 아동 학대를 의심해 보셔야 되고, 화상도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팔과 다리에 이렇게 장갑 형식으로 화상이 있거나 장화 형식의 화상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이건 뭐냐면 균일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담가놓고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부위에 이런 도나츠 모양의 이런 화상이 있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이를 뜨거운 물에 담가놓고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잤는데 이렇게 엉덩이만 다쳐요. 다치게 화상을 입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화상을 입게 되면 딱 보면 자연스러운 화상이 있는데, 이것은 국소적으로 이 부분만 담가버린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가 있겠죠. 자, 우울한 사진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물린 자국이라든가, 이렇게 물린 자국도 아동학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본인이 물 수 없는 위치에 물려 있으면 당연히 아동학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가 왜 무섭겠어요? 바로 이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요,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또는 신체적 손상으로 또 아이들이 또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발달 지연이 와요.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도 오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신뢰감이 상실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서도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문제예요.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자신의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대물림돼요. 이 학대는 정말 무서운 게 대물림된다는 거. 그리고 이 학대를 우리가 자기 부모니까, 내 일 아니니까 가정사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끊어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응급구조사로서 반드시 이런 의심되는 상황을 봤을 때 뭘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자,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보시면 이 상담의 신고 접수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1577, 1392 아동학대 신고 대표적인 번호입니다. 129, 112, 119, 뭐 우리가 119니까 뭐 많아요. 예전에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되겠어요. 어려워서. 지금 어떻습니까? 112 무조건. 아시겠죠? 아동학대 신고는 이제 이 특례법이 발의된 이후로 112로 통합됐습니다.
2014년 9월 이후로는 무조건 112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경찰관들이 먼저 오게 되고, 그리고 경찰관들도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이 전문 센터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아동학대를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우울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까지 연구소를 활동하면서 이렇게 의심되는 사례를 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저도 선생님도 의심돼서 신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세월호 사건 있죠. 세월호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월호. 벌써 지금 몇 년 됐나요? 지금 2016년 4월 16일 16년 아니죠. 네, 헷갈리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그 맹골수도라고 하는 그 해상에서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타고 있던 우리 그 당시에 수학여행 가려고 했던 고등학생들, 단원고 학생들이죠. 그때 아마 304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 단원고 학생이 한 25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장된 거죠. 수장. 구조를 못 받고 구조도 안 되고 수장됐던 아픈 기억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 사건 이후 선생님이 전대병원에서 그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9시 반에 출동을 했어요. 출동해가지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선장이 나오는 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들이 배로 막 실어 나를 줄 알았는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이들이 아직도 수백 명이 남았다고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했는데 정말 그 뒤로 선생님이 그 2달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대로 그쪽에서 이제 대량 재해가 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그날의 아픔이. 그 아픔이 듣고 나서 선생님도 그때 이제 제 아들이 이제 3살, 4살 할 때거든. 4살이고 그때 4살.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놈이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고, 둘째가 이제 아까 저기서 막 시끄럽게 한 친구 있죠. 저희 둘째인데 지코의 아무 노래를 지가 부른다고 막 이제 6살이에요. 6살. 우리 아들 아무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 노래? 뭐라고 막 옹알이 합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아들 김도훈, 지코의 아무 노래 한번 불러봐. 시작. 외로이랑 냈던 관대하지 뜨는 우리가 건넜다이 우중의 유행가 외로이랑 냈던 아껴온 날 마찬가지 된거 뭐 해도 그 판에 부르죠. 아무나 해라죠. 아무나 한 걸로. 됐어, 그만해 이제.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훈입니다. 저는 김노훈입니다. 됐어 이제. 저기 방에 가 있어. 뭐하고 있네? 자,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지금 6살인데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어때요? 학대하면 되겠어요. 저도 사실 근데 학대를 좀 합니다. 한 번씩 말 안 들으면 엉덩이도 좀 한 대씩 때리고 하는데 엉덩이 안 듣게.
아빠한테 많이 맞아봤어, 도훈이? 한 100개 맞아봤어, 만대? 만대 맞아봤어, 만대.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부모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강요에 의해서 뭔가를 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저희들이 사실 방목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선생님은 좀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예쁜 아이들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거잖아요. 아이들이 다쳤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도 알아야 돼.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아들아 가 있어. 자, 아동 학대도 한번 오늘 간단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갈 생각을 안 하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숙제는 정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숙제를 내드릴게요. 자, 증례입니다.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증례. 5살 난 남자아이인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깔려서 내원을 한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깔렸어. 사고 즉시에 이제 119가 신고가 됐고, 119 도착 시에 환자는 울고 있는 상태다. 울고 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죠? 아, 기도는 열려 있고, 의식은 있구나. 보호자도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1차 평가. 1차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적어주세요. 1차 평가.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 A, B, C, D, E에 맞춰서 1차 평가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환자의 생태 징후는 보니까 펄스 레이트,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가 분당 160회예요. 160회. 그리고 혈압은 100에 70입니다. 그리고 레스피레이토리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호흡수는 분당 30회입니다. 여기서 환아의 이 순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 아이의 관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 아이는 지금 보면 어때요? 혈압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예. 쇼크가 왔나? 뭐 잘 모르겠죠. 근데 심장 박동수는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관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걸 한번 적어주세요. 자,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환자, 5살 남자아이, 차에 깔린 5살 된 남자아이의 1차 평가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생체 징후를 보이는 아이에서 이 순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기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비대면 1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